네, 안녕하세요. 홈불 강의, 기류의 문학 홈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했던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요. 자, 이 홈불은 최명희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 최명희 작가는 이 홈불을 쓰고 나서 이제 어,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암투병도 하셨고, 수술도 받고 하면서 이제 그 몸이 지쳤죠. 게다가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소설을 쓰는 게 뭐 그런 농담도 있죠.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쉬운 거, 뭔가 허황된 거, 거짓말 이렇게 하는 어떤 평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인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설은 굉장히 어, 복잡하고 또 체계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잘 뭔가를 준비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르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설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저희 이제 소설 홈불을 10권이나 쓰면서 온갖 기력을 다 소진했고, 그래서 이제 암 투병 중에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10권을 다 읽게 되면 드는 생각은 정말 시작도 안 한 작품이구나. 어, 서론만 쓰고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건 아마도 이제 이 작품을 정독하면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어, 읽는 것이 쉬운 작품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지루하고 또 약간 재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다른 어떤 대중적인 유명한 작품에 비하면 좀 부족하죠. 굉장히 읽기가 힘든 작품인데 이런 것을 다 감내하고 읽으면은 나름대로의 그 재미 또 이 사람이 보이고 보여주는 이 사람한테 발견할 수 있는 그 열정 그다음에 그 어떤 의지 또 끈기 작품을 쓰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떤 일종의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리지만 또 강력하게 권할 수는 없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네. 쭉 한번 이제 줄거리는 이런 거였죠. 사실 간단해요. 간단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줄거리가 너무 간단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청한 부인이라는 아주 중심적인 인물. 19에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죽고 시댁으로 혼자 와서 그 쓰러져 가는 가문을 다 이렇게 세우는 창안 부인이 존재하죠. 이제 이 창안 부인이 아들이 없으니까 남편의 동생인 사람의 아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한테는 조카죠. 조카를 데려와서 양자로 삼습니다. 이게 이제 이기채이고요. 굉장히 이기채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몸도 아프고 건강하지 못해요. 병약하고 장기침을 하는 아주 깡마른 어떤 선비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어, 청한 부인한테는 며느리겠죠. 며느리를 드리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강모예요. 이 강모가 크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죠.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죠. 가문을 보고 서로 간에 가문의 급이 맞는가, 서로 간에 어떤 수준이 맞는가를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에 맞는 아내를 고르죠. 사실 이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에 가까울까요? 기업들의 인수합병 같은 거죠. 서로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 비슷한 가문들끼리 결혼하면서 재산도 합쳐지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따지면은 기업의 인수합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강모가 이 여자를 물론 사랑을 바로 하긴 쉽지 않지만 전혀 정을 갖지 못해요. 아내한테. 왜냐? 자기 사촌 여동생인 강실이를 좋아했거든요. 서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죠? 사촌 여동생이면 사촌지간이잖아요. 이게 자기 그 아버지의 형제, 그 딸을 좋아한 거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외국에서는 8촌이나 뭐 16촌 간에는 결혼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웬만한 나라에서는 다 근친이라고 해서 금지하는 부분이 있죠.
더더군다나 가부장제 사회에서 조선시대, 또 일제강점기를 넘어가는 이 시대에 아직 조선시대의 가치관이 남아있는 그 시기에는 정말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때 이제 강실이와 강모가 결국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강모는 피하고 싶은 거야. 이 현실을 도망간다. 그 만주로 도망가는데요. 도망가기 전에 뭔가 그 울분이 쌓여서 그런 거 있죠. 그 뭔가 그 못난 남자라 할까요? 자기 혼자 뭔가 주도적으로 그 뭔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남자가 못 되니까 그것을 이제 어딘가에 풀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내한테 이걸 푸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지만 허락받지 않는 관계, 성관계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범하고 이때 이제 나온 아이가 이제 그 있습니다. 네. 철제죠, 철제. 네. 근데 이때 아이를 임신시키고 자기는 이제 만주로 가요. 이때 또 누군가 여자를 또 데리고 와요. 강실이가 아닌. 강실이는 이제 그 근친 상가 죄를 범하기도 했고 이걸 누군가 봤어요. 그리고 또 상민, 춘복이가 강실이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 춘복이와 관계를 맺고 춘복이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일이죠. 강실이는 사촌지간의 근친상간. 어, 계급으로 치면은 신분제 사회에서 한참 낮은 상민의 애를 뵙고 그래서 이제 그 자살까지 하지만 자살도 성공하지 못하고 네. 결국 이제 효원이가 아비 없는 강모의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거죠. 물론 아버지인 강모가 죽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소설의 가장 중심 인물은 청한부인인데 청한부인은 일찍 죽고 이 효원이가 가문을 망해가는 쓰러져가는 가문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한부인과 효원은 그래서 이미지는 비슷해요. 둘 다 체격도 남성같이 기골이 장대한 또 그런 이미지도 그려지고요.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상황 판단 능력, 뭐 리더십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점은 청한부인은 가문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고 효원은 이제 시대나 어떤 역사적 어떤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이제 가문이 쇠퇴하는 그런 시기에 이 가문을 이끌어가는 거죠. 당연히 이제 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최대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왜냐? 또 자기 자식도 있고 그 자식의 삶을 위해서도 가문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겠죠.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비극이라면 비극이죠. 일제강점기, 신분제 사회의 해체, 어떤 근대화 이런 와중에 양반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게다가 점점 돈도 뭐 줄어들고 이런 와중에 그 가문을 붙잡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게다가 강실이라는 자기 남편과 어떤 근친 했던 여자 이런 존재도 옆에 있고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서 효원이 끝끝내 이제 온몸으로 어,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거죠. 어떤 현명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분이 최명희 작가의 먼 친척이었다 하고요. 최근까지 생존하셨는데 이 종갓집에 불이 나서 이제 어떤 비극적인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네.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요. 네. 혼불의 서사적 특성도 그때 얘기했지만 그래서 최명희 작가는 약간 균형 감각을 아주 철저하게 유지했습니다. 양반의 시선, 양반의 생각도 표현을 했고요. 반면 민중들의 목소리, 양반에 대한 어떤 민중들의 분노, 저항 이런 것들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담아냈다는 것, 양쪽을 담아냈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이고 우리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즉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억지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근대화를 당한 거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러한 힘이 있었고 결국 아마도
일제 강제적인 근대화가 없었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근대화를 이룩했을 것이다. 네, 근대화라는 건 신분제의 해방이죠. 근대화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네. 신분제를 극복하는 것. 신분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전제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분제라는 것은 어떤 사회, 어떤 가치관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신분을 정해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신인 거죠. 신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어, 신분제도 유지가 됩니다. 즉 옛날 많은 왕들이 자기의 어떤 근원을 신으로 설정했죠. 가장 대표적 당군. 당군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게다가 어머니는 곰에서 사람이 된 사람. 나는 그래서 특별한 존재야.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전쟁을 통한 정복자이고 침략자일 텐데 이 사람이 자기가 통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자기 혈통을 그 신과 연결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계급제, 신분제가 만들어진 거고 왕족, 양반, 상민, 천민 이런 것은 결국 신이 미리 다 정해진 거고 그 질서가 구현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이제 큰일 날 소리죠. 신의 어떤 의지, 신의 계획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거니까. 따라서 신분제라는 것은 일단 단순히 신분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을 믿는 그런 사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할까요? 한 시대의 세계관이 완벽하게 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신을 믿는 시대에는 서양 얘기했지만 태양이 돌았나요? 지구가 돌았나요? 돌았다 이상한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였나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였나요? 신을 믿는 시대, 성경, 기독교를 믿는 시대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돌았죠. 이거는 그리고 어떤 일상적인 감각으로 봐도 크게 어긋난 건 아니에요. 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니까 마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느껴지죠. 반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여러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 문제가 있다. 뭔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문제제기 있었던 거죠. 결국 수많은 관찰과 연구 끝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사실 이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뭐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갈릴레오도 마찬가지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상 거의 죽음 직전까지, 사형 직전까지 갔죠. 본인이 죽기 싫으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했지만 뭐 혼자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좀 꾸며진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 시대의 가치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신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신분제가 해체된다는 것은 거대한 세계의 어떤 파괴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인 거죠. 신을 믿는 시대. 그런 것들이 깨지고 드디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신은 없다라는 믿음 어떤 진리에 도달하게 되고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게 되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나요? 지금 시대는 뭐가 신의 자리를 대신했을까요? 지금은 과학이죠. 자,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정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온 겁니다. 정근대 사회는 아프면 어디 갔을까요? 물론 그때도 한의학 같은 게 있긴 했지만 아주 심하게 아프거나 막 정신병에 걸리면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구술하죠. 점을 치거나. 반면 지금은 목사님도 뭐 신부님도 부처님도 부처님? 아니, 스님도 아프면은 병원 갑니다.
그쵸? 네. 이게 이제 근대화된 사회이죠. 네. 근대화된 사회에서 이성과 과학이 중심이 된 사회이고, 신의 존재는 이제 부정되는 사회. 신이 없으니까 신분제를 유지하는 것도 이제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신이 없는데 왕족이 따로 있고 양반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그 근대화의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작가 최명희는 이런 어떤 근대화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었고 우리 스스로도 그 정도의 저력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분제와 반상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양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걸레 하나도 방에서 쓰는 것, 부엌에서 쓰는 것, 헛간에서 쓰는 것이 다 용도가 있다. 이 한마디 말에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는 양반의 가치관과 신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건 질서가 있고 정해져 있다.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 어지럽히는 것, 파괴하는 것은 나쁜 짓이고 경우가 없는 것이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어떤 신념이 들어있는 거죠. 반면 뭔가 이 불순한 민중들, 불순하다고 할까요? 당연히 이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만이죠. 그래서 뭐 양반 따로 있고 상놈 따로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처음부터 양반은 양반 시대로, 상놈은 상놈 시대로, 천민은 천민 시대로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나게 하는 거냐?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는 강력한 불만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청한 부인이 처음에 남편이 죽고 남편 될 사람이 죽고 이제 시댁으로 오는 와중에 벌어진 에피소드입니다. 화려한 가마가 오니까 동네에 상민 여자가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당시 이제 어떤 분간을 잘 못한 거죠. 상민 여자가 가마를 홀짝 열고 여자를 본 거예요. 사실 봐서는 안 된 거죠. 당시의 어떤 분위기로서는 양반의 가마를 상민 여자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쭉 열어보고 그냥 뭐 몇 마디 하고 갔어요. 근데 청한 부인이 보기에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처음 이 시댁이 있는 집으로 오는데, 지역으로 오는데, 게다가 이제 보통은 옛날 어떤 그 공동체는 그런 거죠. 한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중심된 양반, 뭐 가문 한 집 있고, 뭐 나머지 상민들은 그 집의 땅을 소작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거죠. 결국 그 지역에 한 명의 아주 힘 있는 양반, 그 양반의 땅을 소작해서 사는 상민들, 그리고 그 밑에 천민들. 그러니까 정점인 거죠, 양반은. 어떤 피라미드라는 권력 관계의 정점인데,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사실 이제 잘못하면은 자기가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무시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가만 문을 딱 열고 본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내가 계속 이 동네에서, 이 고을에서 무시받고 살겠구나 하면서 처음에 이제 기강을 한번 확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내 인연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혼쭐을 낸 거죠. 그래서 나와있죠. 뒷꼭지를 핥히는 사람처럼 자지러지며 돌아선 민초 나낙은 가마문을 열고 나와 우뚝 서 있는 청산과부. 이게 남편이 일찍 죽은 여자를 당시에는 이제 청산과부라고 했죠. 과부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은 여성 비하적인 성차별적인 표현에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많죠. 과부, 미망인 뭐 이런 것들요. 이제 어린 여자가 굉장히 기운이 기세가 있게 보니까 이제 또 이 마흔이 훨씬 넘은 나이가 많은 안악이 또 이제 당황을 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당시 어떤 시대 상황, 또 양반 여자, 양반집 부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상민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쌍꺼스로 태어난 소름을 톡톡히 받았네. 어? 그까지 감의 뚜껑 좁게 열어봤다고 그렇게까지 할 것이 뭐 있단가. 하도 요상하게 꾸민 감에다 지나가면서 한번 뒤다 봤을 티제. 감에단 거이 보통 호사시럽죠. 그렇게 흰 덩을 탄 신부가 어디 흔한가. 덩이라는 건 가마입니다. 가마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옛날 가마라는 어떤 그 탈 것이 있습니다. 보통 장정, 힘 있는, 힘 좋은 젊은 남자가 뭐 앞뒤로 두 명, 아니면은 앞뒤로 두 명씩 네 명이 드는 탈 것입니다. 네 명의 남자가 들고 가는 거예요. 조그만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바퀴가 달린 것도 있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여자들은 가마를 탑니다. 이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최명희 작가는 양반의 어떤 대화, 상민의 대화를 구분합니다. 양반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표준어, 약간 권위 있는 말로 하고요. 상민, 천민들은 있는 그대로 사투리, 뭐 구어체, 그냥 대화하듯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사투리도 표현되어 있죠. 땅끝으로 태어난 소름을 톡톡히 받았고만 그리하여 그게 가мет뚜껑 좁게 열어봤다고 그렇게까지 할 건 뭐 있단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일반 상민, 천민의 언어, 민중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보면은 민중의 입장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가마가 하도 좀 희한하고 화려하고 뭐 그래서 한번 열어봤는데 그렇다고 사람은 그렇게까지 막 혼쭐을 내고 이럴 필요가 있어? 이것이 상민으로 태어난 죄여 뭐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 맨 뒤에 나온 10권에 나온 얘기인데 신분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종의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평생 종으로 살다 죽으니까 너무 이제 짠하다는 말도 이제 사투리죠.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제사를 한번 화려하게 차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음식도 다 그냥 구색 맞춰가지고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양반 자기 주인한테도 자기 아버지가 평생 종으로 살고 좋은 밥 못 먹었는데 이번에 제사를 지내는데 와서 제사 어떤 그 글도 좋은 걸 한번 지어서 읽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양반이 좀 이게 불쌍했나 봐요. 그래. 내가 그래서 한번 그러면 니네 아비 내가 한번 충문 나가죠. 제문 좋게 써가지고 읽어주마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이 아들은 좀 마음이 좀 좋았겠죠. 음식도 잘 차리고 양반 주인이 와가지고 뭐 시도 하나 글도 하나 읽어주고 하니까 나 이제 아버지한테 효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날 꿈에 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아들한테 하소연한 거야. 바우야 배고파 죽겠다. 어? 하나 음식도 하나 못 먹고 왜 못 먹었을까요? 종이니까 평생 그런 밥상 그런 상은 받아본 적도 없고 그게 불편한 거야. 그리고 양반이 옆에서 막 글도 지어가지고 읊어주는데 황공해가지고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그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은 그냥 평소 종한테 주듯이 밥과 반찬을 막 그냥 한 그릇에 말아가지고 한 바가지에 마치 비빔밥처럼 해서 준 거야. 그리고 한마디 하죠. 바우야, 이게 이제 그 죽은 종의 이름이겠죠. 많이 처먹어라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횡 자리를 떠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날 꿈에 이제 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오늘 잘 먹었다 하고는 이제 갔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없겠죠. 귀신이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총의 신분에 맞게 종이 양반 먹듯이 잘 차려서 먹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지도 불편하고 뭔가 경우가 뭔가 어떤 질서, 신분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고, 그래서 본인도 불편해서 못 먹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역시나 신분제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최명희 작가는 이런 이야기도 전하지만 또 반드시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강태, 뭐 몇 명 있습니다. 강태, 강호. 특히나 이 강태는 사회주의 사상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 이야기는 창안 부인이 강모한테 해준 얘기죠. 이렇게 뭔가 세상엔 질서가 있고 양반 상놈 다르고 너는 양반의 종손이고 하니까 네가 이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창안 부인이 보기엔 강모가 너무 유약하고 어, 남자답지도 못하고 또 효원이한테 좀 뭐 억눌려 살고 하니까 늘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양반집 종손이니까 네가 잘 마음을 다잡고 가문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양반 씨는 상놈과는 다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듣고 있던 이 강태 사회주의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어 빠진 봉건 지주 양반 계급의 지배 논리와 착취 근성이 무지몽매한 인민들을 영원히 노예로 묶어두고자 날조해낸 거짓말, 조작된 이데올로기라고 지탄할 것이 분명하였다. 이제 이게 이제 강태가 듣는다기보다 강태가 이 얘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이제 최명희 작가가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최명희 작가는 그 양쪽의 이야기를 거의 공평하게 민중의 입장에서 또 양반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민중의 입장을 담아냈다라는 것 자체가 최명희 작가가 어떻게 보면 민중적인 생각,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태라는 사람, 이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소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6.25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어, 지금 사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낙인이었죠. 최근까지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사회주의자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빨갱이죠. 빨갱이. 그 빨갱이라는 낙인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만 일제강점기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흔히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자죠. 물론 이제 이거는 자발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수입된 건데요.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오래 뭐 아주 그냥 복잡한 이야기 또 아주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동아시아는 특히 아시아는 이 사회주의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누구를 싫어할까요? 부자들을 싫어합니다. 부르주아들. 왜 싫어하나요? 부자들이 착취를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요? 쉽게 얘기하면 소작농들은 지주한테 얼마를 뺏겨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한 1년에 쌀을 한 10가마 수수했다. 그러면 지주한테 못해도 5가마는 줘야 됩니다. 지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소작농한테서 절반을 뺏어가는 거죠. 절반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 막 이것저것 다 뺏어가는 거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은 더 심해서요. 60%, 70%도 가져갑니다. 그- 그- 게다가 굉장히
이때는 체계적으로 착취를 했는데요. 계약도 1년 단위로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년 단위로 소작 계약을 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년에 내가 소작을 뺏길 수 있으니까 올해 지주가 얘기하는 것을 고분고분 잘 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작농가한테 더 많은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세금, 비료가, 뭐 물가 이런 것들을 다 소작농가한테 책임지우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불만을 필 수 없는 게 그랬다가 내년에 소작이 뺏기면은 그건 더 큰 문제거든요. 아예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주의 어떤 좀 부당한 어떤 명령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땅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착취가 가능해진 건데 이게 이제 단순히 몇 년의 얘기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조선시대 수백 년, 뭐 일제시대 더 심해졌죠.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이 노동자와 농민은 이 지주들도 싫어하고 가진 자를 싫어하는 거죠. 또 싫어하는 건 국가도 싫어합니다. 왜? 국가가 누굴 보호하느냐?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경찰, 군대, 그리고 뭘 보호하죠? 부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못 가진 자들이 가진 자들의 재산을 뺏을까봐 뭔가를 한다면은 도둑질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은 경찰은 이 못 가진 자들을 잡잖아요. 가진 자들 보호하고. 그래서 못 가진 자들은 부자도 싫어하고 국가도 싫어하는 거죠. 게다가 뭐 당시에 뭐 일제강점기라고 일본 지주는 더 나쁘고 뭐 조선 지주는 덜 나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지주는 다 똑같이 소작농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장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기업의 사장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엄청나게 노동자들 엄청난 노동을 시킴으로써 이윤, 추가 이윤, 잉여 이윤을 얻으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박봉, 최저임금 이렇게 주면서 노동자들로부터 이윤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 부르주아 또 자본주의 시대에 또 그 이전부터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이제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사회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사회주의의 취지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땅을 나눠 갖고 아니면 생산수단을 나눠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진 뭐 수확물, 돈을 똑같이 나누고 나중에는 더 필요한 사람이 더 가져가고 덜 필요한 사람은 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던 거죠. 당연히 농민들이 이 사회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겠죠. 부자들의 땅을 뺏어서 나눠준다는데 그리고 부자들한테 당했던 그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다 없게 해준다는데 어떤 농민인들, 어떤 노동자인들 싫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노동자와 농민들이 사회주의에 빠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회주의는 누가 가져왔느냐? 누가 가져왔을까요? 당연히 지식인들이 가져와죠. 왜?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죠.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먹어서 하루 먹고 살고 주인, 사장이든 지주든 엄청 일을 시키는데 게다가 공부 뭐 한자도 모르고 뭐 하는데 당시에는 한자를 알아야지 뭘 했겠죠. 따라서 지식인들이 이 이론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지식인들의 신분은 뭐겠어요? 부잣집 자식인 거죠. 공부할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 유학 갈 돈과 어, 자본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사회가 복잡한 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는 뭐 친일파, 부르주아, 지주인 거. 그래서 민족을 배신하거나 민중들을 억압해서 수탈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거나 지주로서 소장농들을 괴롭혀가지고 온갖 재산을 모은 거부들.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고 그 자식, 손자가 유학 갔다가 사회주의 사상을 배워온 거야. 그럼 비난할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부모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가족 내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일본 정부도 독립운동가도 싫어하지만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 부자들을 비난하는 세력들, 그래서 혁명을 주장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는 없겠죠. 이건 가진 자들 입장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도 잡지만 공산주의자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자기 자식이 공산주의자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보통 부자들이 친일파이기도 할 텐데 자기는 친일파인데 자기 자식이 일본인의 눈밖에 난다거나 일본 경찰에 쫓긴다거나 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자기 자식을 뭐 잡아 빨리 뭐 어떻게 뭐 정신 차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딘가 뭐 도망가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시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 이게 이제 언제 또 문제가 되느냐? 해방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해방되고 나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이죠. 아주 빠르게 세력을 모아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와중에 북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제 굉장히 이념적으로 뭐랄까 흔히 말 우파들이 많이 남게 되고 좌파들은 북으로 많이 올라가서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수주의의 어떤 강력한 어떤 보수주의가 많은 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복잡한 얘기를 짧게 하려니까 약간 좀 두서없는 얘기가 됐는데요. 제가 아까 이 공산주의자는 국가도 싫어한다겠죠. 이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 주장 그거였어요. 망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 하라. 노동자들한테는 조국이 없는 거예요. 조국은 부자들한테만 있는 거죠. 뭐 부자들을 보호하는 게 국가고 조국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의 노동자들 하나로 모은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의 지부를 만든 거예요. 중심은 이제 소련이죠. 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발했고 러시아가 그 주위 나라들 다 공산화시켜서 만든 게 소비에트 연방. 옛날로 치면 소련인데 지금은 이 소련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연합이에요.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나서 좀 멀리 있는 나라들도 공산화시키면서 이제 그 지점을 만든 거죠. 일본에도 일본의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지부가 있고, 흔히 나프. 조선에는 또 조선의 지점이 있는 거죠. 카프.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일제강점기 그리고 뭐 해방 이후에 쭉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가 그만큼 매력적이었고 낭만적이었죠. 물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공산주의는 이제 시험이 끝났죠. 실패한 걸로. 물론 굉장히 취지도 좋고 또 낭만적인 어떤 그 이론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을 너무 무시했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본인의 것을 갖고 싶다는 소유욕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다 없애버리거나 소유욕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소유욕,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어떤 그 의지, 공적인 개인이 공적으로 뭔가 기여하려고 하는 의지와 사적으로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의지가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한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뭐 생리학자, 생물학자, 의학자예요. 그래서 약을 만들어요. 이 약을 만들면은 뭐 지금 코로나 사태죠. 코로나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백신, 치료제 이런 거죠. 코로나용 백신을 만들 때 만들면은 다 좋잖아요. 뭐전 세계 사람들한테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니까. 반면 이걸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욕심, 욕망을 부정해버리면은 코로나 백신을 만들까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과 내가 만든 것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적인 취지와 사적인 어떤 욕심을 함께 추구하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 온 거죠. 이걸 너무 무시해 버리는 게 이제 어, 공산주의가 갖고 있었던 실패의 한 요인이고, 또 하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유연함이라는 게 있죠. 자본주의는 분명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독점, 또 독점으로 인한 뭐 공황, 대공황은 유명하죠. 결국 하나의 회사가 전체적으로 독점을 하게 되면은 경쟁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 대신 일하는 사람도 없어지니까 월급이 없으니까 소비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죠. 독점을 하게 되면 상품 비용이 뭐 엄청 솟는다거나 그랬을 때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고 올스톱하게 되는 공황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의 정책을 많이 가져왔어요. 사회주의 정책 뭐죠? 어떤 어떤 그 공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정책의 어떤 중요한 어떤 모습들이죠. 학교, 공교육, 뭐 소방서, 경찰, 우체국 이런 것들, 공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수도, 전기, 인터넷 이런 것 우리가 뭐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저렴하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정말 자본주의가 정말 첨단으로 발전되었다면은 다 상품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경찰이란 것도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을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자기 의사에 따라서 사는 거죠. 뭐가 있죠? 뭐 뭐 뭐가 있죠? 삼성 무슨 뭐라고 하죠? 세콤, 뭐 KT 텔레카 이런 게 준 경찰이잖아요. 내 재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소방서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월급 줘야 되고. 소방서를 왜 국가가 운영해야 되죠? 소방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소방회사를 만들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돈을 두고 소방회사에 가입하는 거죠. 의료보험 같은 거예요. 이게. 한국은 또 국영의료보험이 있는데 또 민영 보험도 있죠. 국가가 왜 개인의 건강을 책임지죠?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늘 의료보험이 적자라고 우리는 막 그런 뉴스를 많이 듣는데 의료보험도 민영화 시키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가 원하면은 의료보험을 들고 아니면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아파서 병들거나 뭐 죽으면 그건
개인 책임. 이렇게 되는 사회는 너무 비장한 사회인 거죠. 그리고 사회가 오래 유지될 수가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만을 추구한다면 없어도 될 제도를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니까 부당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았다면 뭔가 재판을 한다거나 어디에 뭐 불만을 제기한다거나 법적인 절차를 받는다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한글이라는 굉장히 쉬운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큰 기여를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한문 아니면 뭐 표의 문자 같은 거 있죠. 굉장히 이제 그 습득하기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이게 표음 문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 있는데요. 물론 표의 문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유구한 역사도 있지만 또 표음 문자가 가지고 있는 편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글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익히기 쉬운 문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낮은 문맹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지금의 어떤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강태가 아주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안 부인의 얘기를 듣다면 아마 강태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 한마디가 또 이 공산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또 근대화된 인물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대변하는 거죠. 썩어빠진 봉건지주 양반계급의 지배논리와 착취현상이 무지몽매한 인민들을 영원히 노예로 묶어두고자 난조해낸 거짓말, 조작된 이데올로기라고 했을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또 하나 대표적인 이제 이 시대의 어떤 그 가치관의 충돌, 정절, 그리고 정절을 지킨 연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면요. 이 정근대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분제 사회가 정근대죠. 근대 이전이니까 정근대. 보통 이제 중세, 공건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근대 이전의 사회를 뭘로 부를 것이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선사, 정근대, 중세, 봉건 있는데 중세나 봉건이 이제 뭐 한 서양으로 치면은 한 1000년 정도 최근 그 근대화 되기 이전에 근대화가 1900, 1800년도에 시작했다면은 그 이전 한 1000년, 800년, 900년부터 1000년간을 뭐 중세 또는 그 이전부터 봉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동양의 개념이 아니고 서양의 개념이죠. 왜냐? 중세라는 것은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던 1000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봉건은 서양에서 나타나는 그 정치 체제를 봉건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 뭐 영주 시스템. 이제 동양은 특히 뭐 중국이나 조선은 강력한 절대 왕정, 황제,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유지가 되었고 지역의 관리를 쉽게 말하면 공무원, 시장, 군수, 도지사를 파견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왕이나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부하죠, 부하. 신하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런 개념은 동양, 중국이나 한국, 조선한테는 어울리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중세나 봉건이란 말은 쓰진 않는데 이게 하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간혹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근대라고 할 수 있고 근대와 정근대가 완벽하게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정근대 사회의 이 신분제 사회에서의 가장 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절은 뭐죠?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이 다 아시아 출신일 텐데, 그럼 아마도 이 유교적인 어떤 정절 문화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한 명의 남자만을 남편으로 둔다? 남편으로 이렇게 지금 섬긴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충의 개념이 확장된 거야. 신하는 임금한테 절대 충성해야 돼. 왜? 늘 말하지만 왕은 왕으로서의 어떤 그 운명, 신분이 있고 그 밑은 또 왕이 아니잖아요. 왕한테 충성해야 되는 거야. 그건 정해진 거야. 이게 이제 확대되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충성. 이건 뭐죠? 효, 효죠. 효도. 아내는 여자고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는 게 이제 정근대 사회의 가치 이데올로기였죠. 이게 이제 남존여비 이런 거였죠.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니까 남자를 따라야 되고 뭐 남자에 대해서 충성을 지켜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정절이죠. 두 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당시 정근대 사회 가치관이에요. 신하도 두 명의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이건 뭐겠어요? 물론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왕이 됐을 때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핏줄이니까 새로운 왕, 성이 바뀐 왕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쿠데타, 혁명을 막는 장치인 거죠. 흔히 얘기해서 고려가 망할 때, 이때도 이제 어느 정도 유교 사상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고려가 망할 때 고려의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신하로서 두 명의 왕을 섬길 수가 없다. 새로운 왕조를 섬길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당연히 여자도 두 명의 남편을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재혼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과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거 있죠. 첩을 들인다거나 재혼을 한다거나 하는 게 있긴 합니다. 이건 뒤에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청한 부인도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좋은 연려, 이 정절을 잘 지키는 연려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남편이 먼저 뭐 불의의 사고를 죽어요. 조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많잖아요. 전쟁, 병자호란, 임진왜란, 외국과의 전쟁, 다른 나라와 전쟁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 뭐 밀란, 아니면 뭐 가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남편이 죽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재혼을 하지 않는 거죠. 혼자 사는 거예요. 과부, 흔히 말하는 과부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다들 과부니까 이제 연료로서의 어떤 표가 안 나죠. 네. 자랑할 수 없는, 이게 약간 이제 복잡해지는 이야기인데, 연료로서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다 과부니까, 다 정절을 지키니까, 어, 나는 연료요. 옛날에는 과부도 적었는데, 나는 연료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하겠어요? 죽는 거예요. 남편 따라서. 네. 그래서 이 청한 부인은 자기도 연료로서 또 양반집 여자로서 연료의 길을 가야 되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도 따라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기는 시대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안 죽은 거죠. 근데 그 안 죽은 게 평생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불합리한데 이게 이제 양반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이걸 이제 최명희는 뒤에서 또 비판을 합니다. 그 다른 시선으로요. 그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그 청한 부인이 자기가 죽지 못했던 것을 약간 이제 한탄, 부끄러 하면서 자기 가문의 연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눈물로 남편의 제사를 마친 그 어른은
이승에서 못다한 부부의 인연을 다시 내생에서나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침내 장문에 유서를 남겨놓고 자진하였다. 자살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정조 때 상께서 임금께서 그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히 고금에 없는 연려의 기상이라 크게 칭찬을 하셨다. 물론 정문까지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이 정문이라는 것은 이제 연려의 삶을 기리는, 연려의 삶을 널리 알리는 그 어떤 비석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조그만 집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떤 사당, 이런 어떤 제사 지낼 수 있는 조그만 집 이런 건데요. 정문까지 세우도록 허락하신 거죠. 아니면 이제 뭐 그 문 모양 비슷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청한 부인은 침중한 손길로 유서의 첫머리를 펼쳐든다. 이게 이제 그 옛날 자기의 조상 중에 그 어른이 남긴 유서겠죠. 남편 따라서 죽은. 근데 자,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물론 사랑해서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죽어서 따라 죽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 죽는 것도 사실 불합리한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일방적인 얘기죠. 어떻게? 남자가 죽었을 때 여자가 따라 죽는 경우는 칭송하고 그게 많은데 반대로 여자가 죽었을 때 남자가 따라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 흔히 말하는 열녀는 있는데 열부, 열부인 남편은 이, 이 부자가 아니라 부부라는 말이 이제 발음은 다 똑같죠. 그래서 이 열부도 이제 여자를 말하는 건데요. 남편 부자의 열부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한두 한두 사례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사랑이 깊은 경우에는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도 따라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정말로 희귀한 사례이고 반면에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따라 죽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최명희는 또 아주 철저하게 비판하는데요. 이것도 민중의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열려? 네가 무엇으로 열려를 했는가는 모르겠다만 너도 참말로 불쌍한 헛세상을 살다가 갔다. 인생에 한 번 왔다가 죽고 말면 그것뿐인디 어디 눈에 맞는 머신 등짝에라도 앱해서 밤도망을 갔다면 또 말도 않겠다. 이게 이제 민중의 목소리죠. 한 번 사는 인생 뭐 잘났다고 남편 죽자 너도 같이 죽냐? 어디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이라도 가지. 그죠? 굉장히 당시로선 파격적인 이야기겠죠. 속절없이 죽어간 것은 누구 보라고 한 짓이냐? 애꿎은 네 목숨만 죽었지. 사실 너도 매급시 너의 비유 맞추려고 애간장 높게 아까운 목숨을 덜컥 끊었겠지만 그래 나도 네 사정은 안다. 옆에서 너 열려되길 바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게 복잡한 얘기죠.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며느리가 남았어요. 열려, 자진해갖고 연려가 됐어요. 이제 뭐가 따라올까요? 아까 위에서도 나왔지만 임금께서 연려를 칭찬해서 온갖 상을 줍니다. 이게 이제 당근과 채찍이에요. 연려로서 삶을 살면, 즉 어떤 조선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충을 지키면 그 충의 남녀 버전인 정절을 지키면은 그래 너 참 잘했어. 너 참 좋은 여자 하면서 임금이 정문 세워주고 비석 세워줘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명예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비단 주고 금 주고 땅 주고 노비 주고 벼슬 주고 온갖 것을 다 주는 거죠. 이게 누구 가문한테 가죠? 여자네 가문한테 가나요? 당시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고 시집간 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집간 집으로 이 모든 것이 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있다면은 이제 이 시부모는 어떤 걸 원할까? 굉장히 슬픈 얘기죠. 네가 왜 죽었는지 계속 안다.
주변에서 너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많겠지. 네 시부모부터 어. 그치만 그런다고 아까운 목숨을 끊어? 그거에 무슨 지랄이냐. 나는 지발도 먼저 죽은 서방 따라 죽었다고 누가 열려라고 해주도 않지만 이제 상민이니까 상민이 열려 뭐 칭찬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임금님 뭐 상 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죽도 안 한다. 내가 왜 죽겠냐? 나는 살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료비를 향해서 코를 팽 이제 약간 이제 무시, 비난 이런 거죠. 사실 그렇지만 당시에 양반집 여자, 뭐 과부라고 하는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명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한마디 하죠. 남편을 잃어 사별한 여자는 나이를 막론하고 다시 남편을 맞지 못하는 것이 조선의 엄격한 법도였다. 만일 그 집안의 딸이고 며느리고 간에 과부가 개가를 하면 제 아무리 명문 거족일지라도 하루아침에 벼슬길이 막히고 가문의 명성조차 보존하기 힘들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연려가 되면 남편 따라 죽으면 온갖 것이 온다겠죠. 돈, 땅, 금, 비단, 노비, 뭐 벼슬, 역사의 이름 남기고 온갖 당근이 있습니다. 반면 채찍도 있는 거죠. 남편이 죽고 나서 아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재혼을 하게 되면 아니면은 누구 집에 첩으로 가게 되면 그 여자의 자식은 과거를 못 봅니다. 과거에 응시하는 자격 자체를 안 줘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첩의 자식 이런 사람들은 흔히 서자라고 하죠. 서얼. 자, 그래서 여자가 재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식의 앞길을 막을 어떤 결심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말은 애초에 못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재혼하거나 뭐 첩으로 간 게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통해 가지고 여자들의 어떤 자살, 과부들의 자살을 은근히 강요하는 게 조선시대의 사회, 체제,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정한 엄마가 자기 자식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또 재혼으로 가거나 첩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 재혼을 하거나 첩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가난하니까. 지금도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한다는 것은 더 힘들고요.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지금도 힘들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범죄에 노출될 위험, 그리고 생계에 대한 위험, 그것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남자들의 어떤 뭐랄까 괴롭힘 이런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섭고 하니까 죽거나 아니면 이제 재혼을 하거나 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일반 상민 여자들도 그래 나도 양반 흉내 좀 낼란다 하면서 남편 죽으면 과부로 살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이게 너무 유행한 거죠. 네. 그러니 자연 행세하는 가문에서는 보시면은 수절하는 과부를 구중 심처 깊은 곳에 겹겹이 가두어 두고 바깥 사람은 일체 만나지 못하게 하여 그 안에서 홀로 죽은 듯이 살아가게 했다. 그것은 산채로 무덤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세월이었으나 감히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여자가 만약에 누구랑 눈 맞아가지고 도망간다거나 재혼한다거나 첩이 되거나 하면은 그 집안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주변 양반 가면 욕먹고 저 집 여자는 저 집 며느리는 저 집 딸은 첩이 됐대 재혼을 했대 하면서 과부 연려도 아니야 정절도 못 지켜서 이렇게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 가문의 위상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네.
이걸 막기 위해서 과부는 집안 깊숙한 곳에다가 숨겨놓고 절대 밖에 있는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실 무덤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당시 그 양반 가문 입장에서는 그래, 멸문의 화,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보다는, 몰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불쌍하지만 사람 한 명이 죽어서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제 판단이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죽은 남편의 뒤를 따라 여인이 스스로 자진하여 연려가 되며 나라에서 정문 내리고 비석 세우고 돈 주고 땅 주고 비단 주고 그 집안 가문의 영화가 쭉 이루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남 아들이 죽으면은 그 며느리가 죽기를 은근히 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기 며느리를 죽인 비장한 시부모도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서 조선 사회가 이 연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진짜 연려도 있을 것이고 또 남편이 그리워서 남편과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상실감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지금도 뭐 연인 중에도 뭐 따라 죽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불균 불균형인 거죠.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따라 죽는 경우는 많고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따라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든 그리고 온갖 당근과 채찍으로 그렇게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연려 함양 박시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가문에서 자기 집에 연려가 생겼으니까 박지원한테 글을 한 편 써달라고 해서 쓴 글이에요. 보면 재밌는 게 연려를 칭송한 것 같은데 중간쯤 가다 보면은 너무 많이 죽는다 여자들이 과부들이 이게 왜 죽겠니? 혼자 사는 게 무서워. 죽기만을 바라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도 감당하기 힘들어. 안 그러면 옆에 있는 동네 남자들이 계속 뭐 희롱하거나 해. 게다가 당시에는 보쌈이라는 또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요. 과부를 몰래 그날 보쌈 이렇게 큰 버작에 싸서 갖고 온다고 하거든요. 보쌈에 오면은 이제 그냥 그렇게 또 재혼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이런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보쌈에 가면 이제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무섭고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박지원이 과부 문화, 연려 문화, 정절 문화가 문제가 있다라고 쓴 글입니다. 박지원은 왜 또 이런 걸 썼느냐? 박지원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젊었을 때 박지원이 글을 잘 썼죠. 젊었을 때 글 잘 썼으니까 글을 막 글솜씨를 자랑하고 싶겠죠. 그때 많이 썼던 게 연려를 칭송하는 글이죠. 자, 글을 잘 쓰는 당대의 문장가가 연려를 칭송했으니 얼마나 멋있게 썼겠어요. 그걸 본 과부들이 그 남편이 죽은 여자들이 또 그 글을 읽고 이제 뭔가 감동한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연려가 좋은 거구나. 위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박지원도 자기의 어떤 젊었을 적을 반성하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또 애꿎은 연려들이 많이 죽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연려 함양 박시전이라는 걸 썼습니다. 네. 박지원은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인데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박지원이 쓴 여행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네, 그 연암 일기인가요? 박지원이 쓴 유명한 여행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연암일기였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는 심지어 과부가 된 며느리가 그저 수절만 하는 것으로는 아니 되어 음으로 양으로 자결할 것을 은근히 종용하였는데 죽어라 죽어라 하면 된지 막 눈치 준 거죠. 너 왜 안 죽니? 얼마나 비참해요. 결국은 그네가 먼저 죽은 지아비의 무덤 곁에서 은장도 푸른 비수도 목숨을 꿈꿔만 일도 있었다. 그네의 가슴에서 흘러내린 더운 선혈은 차디찬 무덤에 봉분을 적시며 어두운 지하로 스며들었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상께서는 열려 정문을 하사하고 홍살문을 세웠으니 겉은 알고 속은 몰랐던 일이었다. 이 홍살문도 마찬가지 아까 정문, 뭐 열려문, 열려비 이런 것과 비슷한 건데요. 빨간색 나무로 된 어떤 문을 세우는 것. 이게 열려가 있는 마을이다. 열려가 생겼다. 이런 것을 이제 홍보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은 서로 이제 경쟁하겠죠. 저기도 열려가 있어? 서로 경쟁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우리도 열력 한 명 나와야지. 우리 마을에도 열려가 나와야지. 우리 가문에도 열려가 나와야지. 한 명 나오면 이제 또 뭐가 되겠어요? 우리 고을에는 열려가 3명이야. 우리 가문에는 열려가 5명이야. 이렇게 이런 어떤 비극적인 어떤 상황이 계속 조성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서로가 자랑을 하는 거죠. 예. 조선 사회가 장점도 있고 굉장히 잘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왕조가 500년 이상을 이끌어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잘된 점, 좋은 체계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반면 한쪽에서 이렇게 어떤 곪고 썩은 부분들이 또 생기게 마련인 거죠. 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 여기까지 효자 얘기까지 하면은 어디 끝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음 얘기인데요. 네. 당시 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효자도 만들어진 효자들이 많아요. 흔히 효자 얘기하면은 뭐가 있죠? 한겨울에 부모가 아픈데 내가 죽순이 먹고 싶다. 그때 이제 죽순은 꽤 고급 음식이니까 지금도 죽순은 꽤 고급 음식이죠. 죽순이 먹고 싶다. 부모가 얘기합니다. 딸기가 먹고 싶다. 또 대표적으로 홍시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효자들은 이제 죽순 찾아가는 거죠. 눈밭을 헤맵니다. 딸기를 찾고 죽순을 찾고 이제 죽순이나 딸기는 대표적으로 봄에 나오는 거죠. 근데 죽순은 이제 비가 오는 봄에 우리가 죽순이 비가 오고 다음날 대밭에서 쑥쑥 자라죠. 그래서니 우후 죽순 비 온 뒤 죽순이 자라듯 마구마구 무슨 일이 생긴다 할 때 이제 우후 죽순 이런 고사성을 쓰는데요. 우후 죽순이나 딸기는 봄에 나오는 거죠. 반면 이 부모들은 겨울에 꼭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효자들이 추운 겨울 눈밭을 헤치는데 있을 리가 없죠. 우리 부모가 죽순 먹고 싶어 하는데 딸기 드시고 싶어 하는데 하면서 이제 하늘에 기도하니까 그때 막 죽순이 눈밭에 있다거나 딸기가 있다거나 홍시를 찾아다니는데 홍시가 있을 수가 없죠. 감나무 찾아다니면서 혹시 뭐 홍시가 달려있나 보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와가지고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자기 등에 타락하고는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집에 홍시가 좀 있는데 그 주인이 효심에 감동해서 뭐 홍시를 좀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기운이 없으니까 잉어를 먹고 싶다. 겨울에. 잉어는 이제 강에 살죠. 하천에. 얼음이 꽁꽁 얼었는데 그 꽁꽁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으려고 하지만 잉어가 있나요? 막 몇 시간을 그 추운 물속에서 덜덜 떨면서 잉어를 잡고 있는데 또 잉어가 안 잡히니까 하늘에 빌죠. 또 하느님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들고 있는 바구니에 잉어가 쏙 들어오게 한다든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이런 것도 전제가 다 뭐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신이 있기 때문에 너의 그 효심, 아버지에 대한 충성이죠. 효심이 전달됐고 그 효심에 감동해서 신이 이렇게 죽순을 주고 딸기를 주고 잉어를 바구니에 담아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결국은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건 하나예요. 잘 충성해라. 임금한테, 아버지한테, 남자한테. 충성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데 사실은 충성하면은 그 충성이 잘 실현이 되는 거죠. 나한테 뭐 썩 좋은 건 없지만. 근데 그 충성이 지극하면은 신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주신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들어주는 거죠. 고통을 수반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싹 뭐 좋아진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충과 효와 정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근대 시기에 가치관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근대 시기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면성실. 사실 이게 근면성실하다는 것은 지배자의 윤리가 아니고 피지배, 지배받는 사람의 윤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지배자를 위한. 여러분 그 사장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건 뭐야? 근면해라, 성실해라. 그러면 너도 언젠가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당한 재산들을 이 가난한 사람, 이 노동자나 농민들이 뺏을까 봐 겁나서 하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늘 근면하고 성실하면 나중에 복 받는다. 사실은 근데 근면하고 성실해서 복을 받는가? 어떤 사회나 그 사회의 부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해서 복을 받았고 부자가 됐는가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한국 사회도 뭐 그렇지만 네. 근면하고 성실해서 부자가 되기는 어렵죠. 네. 안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효자 얘기가 많죠. 또 하나, 또 심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효자는 부모가 쓰러졌을 때 손가락 정도는 깨물어서 피를 뚝뚝 입안에 넣어줘야 되고요. 부모가 기력이 쇠했을 때는 이제 넓적다리 정도는 잘라가지고 고기를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넓적다리 살을 잘라가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아마 다르다가 기절할 수 있고 출혈이 심해서 죽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얼마나 이제 허황된 것이냐 하는 것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효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효자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 혼불은 굉장히 또 비판을 합니다. 등기 아들 둬야 하네, 아들. 아들이 효자가 많으. 만고의 심청이 같은 효녀도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런 말 하니까 뭐 효자가 좋다는 얘기 하니까 한쪽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엄동 시안에 추운 겨울에 백광스럽게 이게 약간 이제 정신 나갔던 얘기죠. 잉어 먹고 잡다, 죽순 먹고 잡다. 그러는 노부모 봉양한 이야기. 나 맨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웃음이 나오더만. 충신 날라면 나라가 어찌다야고 효자가 날라면 부모가 노망을 해야겠다는 게 굉장히 직설적인 이야기죠. 효자가 되려면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어야 된다. 정신 이상이어야 된다. 한겨울에 무슨 죽순이고 잉어고 딸기예요. 거디 맨정신 갖고 와야 북궁 항설 때 한설 때 아닌 눈 속에서 그런 거 잡아다 돌아 태원이다 하겠다고. 망령이나 더 물색 없이 버티는 부모가 있어야 죽고 살고 해다리는 자식도 생기지. 신봉사만 해도 그거 어디 보통 속 없는 늙은이요. 이게 참 그래서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심청이도 마찬가지예요. 심청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심청이는 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시각장애인, 흔히 말하는 봉사, 옛날로 막, 요즘에 이런 말도 쓰면 이제 안 되는데, 시각장애인,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싶어요. 눈을 뜨고 싶은 방법을 찾는데, 어느 절의 스님이 300석을 부처님한테 바치면 된다. 이것도 스님이 300석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 경우에 심청이는 300석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중국 상인한테 팔죠. 여러분, 이게 효도인가요? 효도, 효도가 될 수가 없죠. 왜 효도가 될 수 없나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슬픈 게 뭘까요? 자식을 가진 부모가 가장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거죠.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건 욕구, 욕망, 숨겨진 욕망일 수 있는데요. 인간은 결국 유한한 존재이고 그 유한함을 무한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존재를 남기는 거니까 사실은 자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심청이는 자기 몸을 팔아요. 결과는 죽는 거예요. 인당수에 빠져야 되니까요. 이미 여기서부터 심청은 효녀가 아니죠. 효가 아니잖아요. 결국 죽습니다. 인당수에 빠져서. 이제 그 효심에 감동해서 용왕님한테 구해지고 거기서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그 황비가 되죠. 황비. 황비? 황제의 비.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심청은 육지도 와가지고 왕비든 황비든 이것도 약간 재밌는 얘기인데 왕비든 황제의 비든 돼가지고 꽤 오랫동안 사는데 왜 아버지를 안 찾죠? 중간에 사람을 보내서도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잔치 여는 것도 좀 빨리 할 수 있고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모라면 본인이 직접 가서 안부도 물을 수 있고 게다가 자기가 300석에 몸을 팔고 그 눈을 뜨게 하려고 한 건데 우리 아버지 눈 떴는가 편지라도 써서 보낼 수 있고 오만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데 심청은 왜 안 갔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 심청을 통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죽은 것 자체가 죽음을 선택한 것 자체가 효가 아니다. 다시 육지로 와서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도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효를 맹목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견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사회가 지독하게 충, 정절, 효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런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알게 모르게의 어떤 그 저항, 반대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청이는 죽음을 선택한 것부터 효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살아서 육지에서 뭐 황비가 되든 살면서도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도 그것에 대한 거부죠. 이게 뭔가 좀 친청전 같은 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읽다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조선의 땅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천자의 아내 황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중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중요한 가치관 때문에 그런데요.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에요. 이게 이제 뭐 당시의 중요한 가치관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조선시대에는 중심은 중국입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그랬죠.
이 중국에서 문화가 주변 국가로 흘러갔죠. 그 중국이 이제 어떤 중심이고 모든 문화, 또 국력은 비교할 수가 없고요. 또 경제적인 중심이니까 돈이 있는 곳은 또 많이 멀리죠. 지금 시대의 세계의 중심 어딘가요? 미국, 뉴욕이잖아요. 모든 돈이 거기로 모이니까 모든 문화가 그걸로 모이고 가장 최고의 문화가 거기서 꽃을 피우죠. 뮤지컬, 오페라, 뭐 팝, 영화. 여기서 나온 발전된 것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잖아요. 당시 아시아도 마찬가지. 당시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이 아니고 그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굉장히 좀 이게 언제까지라고 딱 말하기 힘들지만 유럽은 근대화를 통해서 지금의 어마어마한 어떤 국력, 문화, 어떤 그 이런 것들을 축적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대화를 통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대포를 만들고 어, 철로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망원경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든 거죠. 그 이전까지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고 이제 서양은 그렇지 못했던 그 과거를 극복하고 근대화를 통해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된 거죠. 동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게 이제 좀 충격적이었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쇠로 된 배가 물에 둥둥 떠다니고 엄청 강력한 대포가 있고 철도 같은 걸 놓는데 여러분 철도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제 KTX를 탔을 때 놀랬던 게 KTX가 처음 나올 때도 놀랐어요. 광주에서 부산까지 한 2시간 반 걸렸거든. 그 이전까지는 뭐 빨라도 뭐 기차로 6시간, 뭐 5시간인데 어느 날 KTX라는 게 생겼는데 타니까 2시간 반인 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서 2시간 반이겠거니 생각하고 언제 탔는데 이번에는 1시간 반인 거야. 1시간 반 걸려서 차가 좀 속력이 늦어지니까 중간 정도 왔나 보다 했는데 서울 용산이라는 거예요. 그때 받은 충격이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당시에 철도가 갖고 있었던 열차가 가지고 있었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조선시대라면 광주에서 서울 한양까지 가는데 며칠 걸릴까요? 뭐 나기를 타고 가도 천천히 가야 되니까 1시간에 뭐 4km, 빠르면 4km, 3km 갑니다. 하루에 10시간 걸으면 30km. 그럼 서울까지 한 300km 되니까 정말 부지런히 가도 10일, 쉬엄쉬엄 가면 15일, 조금 늦게 가면은 뭐 한 달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근데 당시에 기차라는 것을 타고 가면은 하루면 가는 거예요. 어쨌든 늦어도 하루면 가요. 시속 50km로 지금으로 치면 시속 50km면 거북이죠. 지금 시속 막 200km, 250km 하는데 50km면 거북이지만 당시로서는 시속 50km로 서울에서 뭐 광주, 목포, 부산까지 하루에 가는 것은 정말 지금으로 치면 로켓 타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문명을 통해서 뭐 그 동양이 서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중심이었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 근대화를 통해서 서양이 지금만큼 강해진 거고 그 이전에는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에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돈과 문화가 중국으로 모여들고 거기서 주변으로 이렇게 퍼졌던 거죠. 너무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현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심청전 얘기하다 왔죠. 심청전이나 당시의 이야기들이 또 이제 우리는 사대라는 거 했죠. 조선에 살면서 중국을 계서 어떻게 보면 형으로 주임, 임금, 또 임금, 천자를 임금으로 모신 거죠. 조선의 왕은 중국 임금, 중국 천자의 신하인 거고,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에요. 따라서 조선에 태어난 사람들도 가장 좋은 일은 중국의 천자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중요한 소설들, 유충렬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배경이 중국입니다. 주인공이 중국에 태어나요. 중국의 천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중국의 천자가 위기에 빠진 것을 주인공이 도와주는 것. 사실은 태어나기만 뭐 조선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이제 태어난 것도 중국에 태어나고 천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저만 재밌겠지만 이걸 거부했던 사람들이 허균,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선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시습, 월당 김시습 같은 사람, 금오시나 뭐 홍길동, 뭐 허생전, 양반전 같은 게 당시 어떤 주류 문화를 거부하고서 조선에 사는 지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조선의 부조리한 점, 이 점점 이런 것들이 현실화 돼가는 거예요. 김시습은 뭔가 귀신 아니면 꿈속에서 영화 함께 현실이 아닌 거. 홍길동은 허균의 홍길동은 조선의 현실인데 도수를 부리는 거. 연한 박지원은 이제 평범하지만 약간 똑똑한 허생 같은 인물을 통해 점점 소설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이제 현실화 돼가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두서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